슬개골 탈구 2단계 수술해야 할까? 하나, 둘, 셋. 어차피 이제 진행이 되는 거니까 젊었을 때 초기에 수술을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다른 친구들도 이제 2단계 때 수술을 시킨 후 아주 잘 뛰어다니고 잘 놀고 있어서 저는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게 슬개골 탈구가 진행되는 질환은 맞고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2기에서 멈춰 있는 애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판단하는 거는 이제 엑스레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하는데, 우리 애가 이제 앞으로 진행될 거냐 안 될 거냐에 따라서 저도 이제 상담을 달리 하곤 합니다. 그래서 봤는데 이게 좀 진행되거나 할 가능성이 소지가 높다, 애도 어리고, 그러면 수술을 2단계라고 하지만 권유를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얘는 그렇게까지 나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추적 관찰, 뭐 6개월이나 1년 사이에 엑스레이를 찍어서 애의 다리가 변해가는지 탈구가 진행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 경우에는 이제 약간 세모를 주고 싶네요. 예방접종 매년 꼭 맞아야 할까? 하나, 둘, 셋. 예방접종이라는 거는 제 생각에는 예방이잖아요. 아프기 전에 맞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제 이 질환에 대해서 항체를 갖고 있냐 없냐 원래는 그걸 체크를 하고 하는 게 맞는데, 검사 비용이 접종 비용보다 더 나와요. 그냥 접종을 하시는 게 마음 편하지 않을까. 이거 한 번만 아프면 평생 예방접종 비용이 나온다, 그런 의미에서 그냥 맞는 거다. 나중에 더 아프면 병원비만 더 나온다 하면 대부분 수긍하고, 보호자분들도 그렇게 알고는 계시는데 확인받으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X를 들었는데요. 건강한 아이들은 매년 접종하는 것을 권장하지만 접종 부작용이 있거나 갖고 있는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질환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건강 회복을 했을 때 접종을 권유하기도 하고, 부작용이 좀 너무 심할 경우에는 윤 원장님 얘기했듯이 접종보다 항체가 검사가 조금 비싸긴 하더라도 항체가 풍부할 경우 내년이나 후년으로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X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X라고 바꿀래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치석이 심하면 스케일링만으로 충분하다. 하나, 둘, 셋. 치석을 제거하고 나면은 그 뒤에 잇몸이 많이 녹아내려 있거나 이빨의 뿌리가 이미 많이 상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석이 있을 때는 정확한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보호자분한테 이제 발치를 해야 되는 건지 추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지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면 당황하시죠. 이제 애를 스케일링까지만 생각하고 왔는데 이빨을 뽑게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한두 개 뽑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런 경우는 저희 병원이 10살 이상의 강아지나 고양이가 많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 일반적으로 뭐 두세 살, 뭐 네다섯 살 정도 되는 애들은 사실 이렇게까지 심하게 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어떻죠? 동의하시죠? 왜냐하면 저기 장 원장님이 나이 많은 애들을 많이 진료를 보시는데 그 애들을 저한테 이제 의뢰를 많이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치석이 사람의 이 가벼운 치석의 상태로 오시지 않으세요. 정말 이빨의 모양이 가려질 정도로 스케일링을 해본 적이 없다 싶을 정도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윤 원장님 말씀대로 치석을 제거하고 나면 세상에 잇몸이 다 들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빨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서 발치하는 경우 많습니다. 대부분 노령견인 경우 많고, 어린 아이들은 열심히 이빨 닦아주시면서 관리하고 한 번씩 스케일링 하는 거 정말 좋은 방법인데, 그럴 경우에 스케일링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반려동물 항암 치료까지 해야 할까? 저는 세모, 항암 치료를 해야 될 때는 어느 정도 체력이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 체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집안 환경도 필요합니다. 혹시 이제 아이들이 좀 집에 있거나 그 다음에 아프신 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아이들의 배설물에 항암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리 감독이 필요한데, 관리가 안 되는 집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혹시 임신을 준비하시거나 임신하신 보호자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권유하지는 않아요. 또 하나는 너무 나이가 많아서 암의 속도가 늦게 발전하는 경우에도 보호자랑 충분히 얘기한 다음에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만을 바라보자면 이제 항암 치료를 받는 게 낫지 않나. 요즘에는 이제 표적 항암제라 그래서 정말 암세포만을 죽이는 그런 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런 질환이 걸리면 또는 이런 암이 걸리면 굉장히 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요즘에는 그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단순히 뭐 항암 치료는 애한테 무리가 되고 무조건 안 돼요 이런 자세에서 좋은 항암제들이 많이 나와서 보호자분들이나 저희나 우리 아이한테 좋은 옵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에는 먹는 항암제도 좀 생겨서 부작용 테스트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저도 조금 마음이 가벼워지기는 했습니다. 원장님 혹시 고양이 중성화 꼭 해야 할까요? 당연히 해야 되죠. 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근데 이제 물론 정해진 시기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 맞춰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쉽게 생각하면은 암컷들 같은 경우에 이제 유선종양이 있는데 이제 유선종양이 강아지랑 달리 고양이는 그러니까 굉장히 심한 악성일 가능성이 높아요. 맞아, 거의 아무래도. 악성이죠. 그래서 그게 수술을 받아도 문제가 생기고 안 받으면 더 빨리 문제가 생기고 물론 확률상 따지면은 굉장히 낮아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 애한테 벌어지지 말란 보장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보호자랑 상담했을 때 보호자들이 갖고 있는 궁금증 중에 하나가 얘 발정 행동이 없는데 수술해야 돼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발정 행동 자체가 자연적인 현상인데 그게 없다? 그러면 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질환으로 발전된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장님 제가 고양이를 키우는데요. 저희 집 고양이가 오줌소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다른 병원에 가서 여쭤봤더니 이게 방광이 안 좋으면 오줌소리가 클 수도 있다고 하시던데 이 얘기가 맞는 걸까요? 이제 오줌 소리가 크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소변을 봤는데 소변의 양도 충분하고 오줌 소리도 크다, 그건 축복입니다. 그쵸.